네, 보신 것처럼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를 맞아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 나란히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두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양측 선대위는 상대에 대한 공세 수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대선 관련 소식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근 국민의힘 선대위 정무대응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코로나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어제부터 강화가 됐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메타버스 일단 중단했죠. 중단하기로 했고요. 네. 윤석열 후보도 사람 많은 그런 모임을 하지 않겠다. 선거 운동을요.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 진영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유불리도 있겠고요. 코로나 선거를 우리가 처음 치러보는 건 아니죠. 네. 지난 총선 그렇습니다. 치렀죠. 예. 그때 이제 선거 운동은 못 하고 그 방역 후보도 이제 방역에 소독하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민주당이 많이 이겼죠. 예. 그건 코로나 방역 활동을 해서 이긴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지지율 구조하고 선거 운동 방법이 두 가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의 문제인데 예. 사실 그 지역 순회를 다니지 못한 건 큽니다. 당분간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 1월 말 2월 초까지도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선 민주당 굉장히 불리해요. 코로나를 잘못하는 거니까 정부가. 그리고 지역 순회를 못 다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지율을 계속 좀 올리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선거운동 방법에서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일정을 가지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되게 줄어들죠. 네. 접점이 원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정해지게 되는데 따라서 굉장히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어차피 두 후보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거든요. 예. 어떤 아이디어를 먼저 내느냐.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 이재명 후보는 아예 유튜브 버스를 운영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니면서 중계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제 이 경쟁이 아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리두기도 강화된 상황인데 지금 그럼 이 상황은 민주당에서는 유불리를 따진다면 이게 지속되면은 불리해요. 예. 그러니까 1월 중순 말까지 가면 민주당의 선거운동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의 방역 실패 문제가 네. 책임론이 불거지거든요. 이거는 선거운동 이재명 후보가 안겨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자체의 문제가 됩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 방역 성공으로 민주당이 이겼다면 이번에 방역 실패로 이제 민주당이 손해를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1월 말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설이 또 껴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느 정도 한 1월 초중순쯤에는 이제 멈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이제 양쪽에서 그건 점수 비슷하다고 보고 네. 선거운동 방법을 어떤 걸 개발해낼 것이냐. 요걸 보는 것이 아마 좀 우리 유권자들 분들 입장에서 좀 재밌게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변수는 대선에 어느 식으로 영향을 줄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요, 그 유불리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네.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최대한 치유할 수 있거나 또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 제시 이런 부분들에 집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게 이제 위중증 환자가 지금 1,000명이 지금 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수도권 병상도 한 90% 정도가 지금 다 차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이제 1년 넘게 끌어왔던 영업 제한 문제가 좀 풀리는 것들이 다시 연말 시점에서 다시 들어왔고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학생들도 이제 전면 등교가 안 되면서 학습권 침해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1월 중이면 풀리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월 2일 날을 경과해서라도 그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것이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임태희 총괄선대본부장이 앞으로 후보가 직접 주재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 비상회의를 매주 후보가 직접 주재해서 하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방역 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뭐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매주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의료 방역 대책을 위해서 이제 정기석 전에 질병관리 본부장이었죠. 그분들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일단 선거의 유불리 문제를 좀 넘어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든 이게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유권자들의 불안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한 1월 중에는 이 문제가 좀 안정화되고 또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좀 회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방법들을 여야 후보를 말할 것도 없고 예. 정치권에서 좀 정부에서도 그렇고 찾아내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사과하는데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사과는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가족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는 아들 문제가 이제 최근에 불거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에 같이 참석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까? 사과로 그냥 그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논란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논란을 만드는 쪽에 달려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 언론이 근데 뭐 좋아하잖아요. 계속 만들고 예, 있나요? 만들겠죠. 근데 이게 유권자 어떻게 느끼냐의 문제인데 선거론에서 뭐 유권자 성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다루는 것 중에 분야 중 하나가 위기 관리입니다. 네. 위기 어떤 후보든 위기는 와요. 그때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서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 문제는 바로 깨끗하게 토달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과해라. 예. 만약에 그게 없으면 버텨라. 내가 유리해도 버텨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예전에 BBK 버틸 때도 그렇게 버틴 건데 제가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위기 관리를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예.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재산 그 5천만 원 같은 경우 문제는 관보 봐라. 예. 관보에 저도 이제 재산 신고 해봤지만 사유 적게 돼 있거든요. 증여로 한거 나오니까 관보 봐라 이렇게 했고 굉장히 깔끔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비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보기에 워낙 좀 살아온 삶이 좀 평탄하셔서 그런지 네. 평탄하시잖아요. 그리고 검찰을 하시면서 남을 사과 받는 입장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사과가 예. 위기관리 이번에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짜도 많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진짜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민주당이 제시한 것 중에 가짜도 많다 이렇게 진짜도 있다는 말했죠. 거고 또 언론이 제시한 건 진짜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게 톤을 달면서 사과를 하면 이게 멈추질 않습니다. 네. 끊임없이 나와요.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 잘못하면 저 사람은 사과를 안 하네. 아주 나쁘게 적반하장이네. 네. 이런 거가 더 오히려 그 사실보다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이 위기 관리를 그러니까 위기에 관리하는 이 대응하는 자세가 거의 정반대인데 예. 이론적으로 볼 때는 네. 저는 또 평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깔끔하게 지금 이 위기를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위기 관리 중에 지금은 일단 사과인데 그게 관리가 대응이 사과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깔끔하고 윤석열 후보의 사과는 그렇지 않다는 조금 거잖아요. 톤을 좀 달아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억울하다는 표현이 네. 본인은 항상 억울해요. 예. 아니, 핑계 없는 무덤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억울하죠. 근데 문제는 유권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딱 인정을 사과를 하고 네. 만약에 본인이 아주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를 전략적으로 그냥 참고 계속 사과하는 것 이것이 사실 위기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아주 명백하게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반격의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글쎄 윤석열 후보의 위기 관리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사과가 뭐 별로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네, 뭐 그런 설명해 측면이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보다는 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의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 타격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먼저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오늘도 이제 뭐 관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재산이 증가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관보에 있다 또는 뭐 성매매 관련해서는 아들이 안 했다 그러니까 뭐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정말 저는 사과를 그 깨끗이 잘 하셨는데 어차피 그거는 이제 뭐 경찰의 수사 과정 속에서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시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마치 그 문제가 무슨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선대위에서 기획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들은 전혀 적절치 않은 거라고.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다시 또 접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누가 기획을 했니 안 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러한 문제,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핵심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김남국 의원이 왜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부적절하고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사과가 정말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날 질의응답도 안 하셨고. 네. 그런데 노코멘트 하겠다. 중요한 것은 어떻든 본인과 처와 그리고 가족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평소에 강조했던 공정, 정의, 상식의 잣대를 그대로 갖겠다. 그리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뭐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도 사과 문제를 할 것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깊게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이요, 직접. 예. 그런 문제 아무래도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정치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중들께 어떻게 사과를 하는 것이 최선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데 네.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 캠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앞으로 점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했구나라는 모습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지금 정태근 국민의힘 선대위 정무대응실장도 잠깐 언급했는데 민주당의 일부 의원입니다. 이게 그 이재명 후보 아들 이 의혹이 야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돌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2, 3주 전부터 특정 어떤 언론이 예. 타고 있다. 타고 있고 제보를 받고 받으려고 이제 뭐 이런 게 돌다 뭐 보니까 곧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네, 근데 그 언론에 대한 특히 적대감이 큰 네. 일부 의원이 아까 뭐 이름 나왔어요. 김남국 의원이 그런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던 간에 어쨌든 이 아들이 인터넷 도박을 했던 건 맞잖아요. 그 스파를 한 것도 막 자기 그렇죠. 본인이 인정을 예. 했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전략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원래 우리가 프레임 이론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를 안 했다는 변명 자체도 그거를 강화시키는 프레임을 강화시킨다. 지금 이거는 자꾸 이제 깨끗하게 사과해서 떨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이걸 갖다 공작소를 제기해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그래서 어디나 좀 약간 바보 같은 행동하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중단시킨 거라고 봅니다. 바보 됐네요. 바보 같은 행동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만 원은 기본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윤석열 후보도 같이 뭐 50조, 100조 공약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구체적인 안을 빨리 가지고 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추경 협의해 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마치 이제 그것도 70만 원인 거를 대통령이 100만 원 채우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시겠습니다만 100만 원씩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주면 대략 32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 3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미 1년 넘게 영업 제한을 받아온 상황 속에서 지금 2주간에 있어서 방역 강화 조치가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경제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자 소상인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지금은 일부 예비비하고 내년에 쓸 예산들을 좀 당겨서 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한민국의 예산은 정부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심의를 해서 늘리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늘릴 경우에도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죠. 네. 그런데 일단 정부의 편성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양당 모두 다 심각히 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가 의지를 보여주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논의를 해 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다행히도 또 이재명 후보는 그전에 어떻든 뭐 전국민 제한지원금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소상인들 공인을 중심으로 한 이 피해 당사자들에 집중하자 예. 이런 태도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100만 원 턱없이 부족하다. 그거는 뭐 그 생각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시가격 제도도 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이러면 정부와 좀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판단일까요? 차별성이 없으면 뭐하러 정부를 바꾸겠어요? 네. 그냥 같은 민주당 정부지만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리더십이 다르고 예. 주도한 참모들이 달라요. 이건 정부가 교체되는 겁니다. 네. 당은 유지돼야 되면 정부가 교체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차별성이 없으면은 뭐하러 선거하겠어요. 그런 거고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좀 관료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 운영이라는 거는 관료적인 어떤 프로세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의 그 소상공인 지원 문제나 이번에 그 공시지가 문제 같은 걸 보면 그냥 관료들이 그 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태까지 쭉 해왔던 이전의 계획 이런 것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정부 그 청와대가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용성이나 이런 게 되게 강한 추진이 강한 이재명 후보는 자꾸 거기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공시지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 올려야 된다는 거 누가 현실화해야 된다는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이번 그 주택가격 인상의 상당 부분 책임을 정부가 인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분을 정부 또 안아야 돼요. 그리고 재산세 지금처럼 해봤자 몇 조 원 안 돼요. 올해 50조 원씩 세계 경영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정권 초회병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막 정부한테 왜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좀 정치적인 국정 운영을 좀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정부가 그걸 마지못해서 받는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걸 차별화이기도 하고 차별성을 보이는 건데 저는 정부는 당연히 차별성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교체예요. 예. 단-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네.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난 8월, 9월 달에 걸쳐가지고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 문제가 계속 문제가 제기됐어요. 근데 재산세 고지서 이미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아니 그동안 왜 민주당에서 180석이나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냐? 근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거 예정대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다 그 캠프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도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 본인이 한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비싼 집 내면서 비싼 집 살면서 돈 많이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 전에 더더군다나 이 문제는 충분히 법률적으로 한시적이나 조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별화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무엇을 잘못했고 왜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못 고쳤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돼요. 예. 차별화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종부세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뒤늦게나마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잘못되어 온 문제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지적하고 사과하고 그것을 이 상태까지 옮게 만들었던 자신들의 캠프 근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김건희 씨 이력서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 건데요. 서울대 글로벌 리더 과정을 한 6개월짜리를 거기 다녔는데 그 중에 뉴욕대 연수가 포함이 돼 있는 과정이라고 하죠. 네. 예, 근데 뉴욕대 연수를 안 했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병기 의원이 아마 서울대 잘 모르는 생각인데 제가 네. 거기서 조교도 하고 다 그렇습니까? 했잖아요. 예, 예. 서울대 경영대는 이런 과정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돈만 내면 누가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제가 한 번은 이제 대학원생 때 가보니까 네. 이 과정에 들어 책을 다 놔줬을 거 아닙니까? 네. 책을 다 버리고 집에 가요, 그냥. 과정생이 공부하러 오신 분들 아니거든요. 이게 인맥사하러 오신 분들이고. 또 그런 과정은 외국 대학이나 이런 대학을 연결을 해서 그쪽에 돈 주고 이름만 받아와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골프 여행 가는 대신에 가서 세미나 듣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사 과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김건희 씨 정도, 김건희 씨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싶어할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플라자에서 뭐 했다 그러고 삼성 미술관에 좀 붙이고 교생 실습한 거를 교사했다 그러고 좀 이런 분인데 네. 이런 분한테 그 뉴욕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 민주당에서 좀 과한 대응이었다. 강한 대학이다. 저는 아. 이런 갔다 왔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을 좀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건희 대표가 서울대 글로벌 리더 과정을 두 차례에 걸쳐서 6개월짜리 하는 걸 두 차례에 걸쳐 하면서 네. 이게 이제 오늘 지금 김병기 의원이 제기한 것은 뉴욕 대학교에 소위 뭐 엔터테인먼트 등을 하는 뭐 이렇게 스턴 프로그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2006년 11월 달 중앙일보에 이 서울대 글로벌 리더 과정을 갖고 갔던 사람들이 뉴욕대에 갔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하고 네. 뭐 저희 당에서도 많은 이 구체적인 이의 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몇 가지 분명하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부풀린 예. 것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오기라든지 이번 같이 전혀 근거 없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면서 저희가 왜 이게 정말 기획성 음해가 아니냐고 예, 예. 보여지는 게 사실은 온통 김건희 대표는 그렇게 잘못 만들어진 과정들이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작업들로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예, 여기서 정리하실게요.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경 국민의힘 선대위 정무대응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